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심장이 뛰신 적 있으십니까? 2025년 1월 한 남자가 백악관에 돌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 남자가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백악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폭등했고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은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앞다투어 미국 증시에 새로운 황금기가 온다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취임 직후 단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나 불어났습니다. 마치 미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누군가 터보를 달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폭풍 같은 뉴스들을 보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통장 잔고가 달라지나? 트럼프가 무슨 정책을 펴든 한국에 사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착각입니다.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수출의 4분의 1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에 걸립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들고 계신 자동차 관련 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터리 관련 주가 트럼프의 한마디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마저 백악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왜 출렁이는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왜 변동성이 큰지 아십니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명확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곧 여러분의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1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시장이 요동쳤었죠. 무역전쟁이라는 단어가 매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전쟁에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감세, 규제 철폐, 에너지 가격 인하까지 구체적인 숫자 목표를 내걸고 미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순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실현되면 한국 경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실패하더라도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트럼프 2기의 경제 전략을 완벽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완전히 달라진 눈으로 시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얘기는 왜 1기와 완전히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트럼프? 또 관세 전쟁 하겠지 뭐. 1기 때 중국한테 관세 때리고 트위터에서 난리치던 그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때는 솔직히 좀 어설펐습니다.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정책을 발표하면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그러면 다시 한 발 물러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참모진도 수시로 교체됐고 백악관 내부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했죠. 트럼프의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1기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2기는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근본부터 다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인물 스콧 베센트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잔뼈가 굵은 전략가입니다. 시장은 그의 이름이 발표되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작정 관세를 휘두르는 강경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중시하고 시장을 이해하는 온건한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들고 나온 것이 바로 333 전략이라는 겁니다. 숫자 3이 3번 반복되는 이 전략,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된 경제 청사진입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1기 때는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2기에는 구체적 숫자 목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례 없는 실험도 시작됩니다. 정부 효율부라는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정부 조직에 들어와서 비용을 깎고 관료주의를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연방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계의 거물이 정부 혁신을 직접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의회입니다. 일기 때는 상원과 하원이 나뉘어 있어서 하고 싶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이른바 레드 웨이브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힘이 생긴 겁니다. 감세를 영구화하고 싶다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철폐하고 싶다면 이제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트럼프 이기는 일기의 업그레이드판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제전쟁의 시작입니다. 설계도가 있고 인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포화가 한국의 직격탄으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일기 때도 충격이 컸는데 이기의 파급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각오하고 들으십시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냉정합니다. 자, 이제 트럼프 2기의 핵심 설계도 333 전략을 정확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스콧 베센트가 직접 만든 것으로 3개의 숫자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은 재정적자입니다. 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상당한 수준이 있죠. 이걸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3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규제를 확 풀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매년 빠르게 성장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 3은 에너지입니다. 하루에 원유 300만 배럴을 추가로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흥미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물가도 함께 안정됩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엽니다. 소비가 살아나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납니다. 세수가 늘면 재정적자가 줄어듭니다.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세 정책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더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름부터 트럼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도 정말 크고 아름답습니다. 2017년에 도입했던 감세법을 영구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이 그냥 만료되어 버리면 미국 가정은 평균 1,7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서민 가정에겐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세를 무조건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감세까지 추가합니다. 팁을 받는 근로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초과 근무 수당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어르신들도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동차 대출 이자도 공제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 중산층의 마음을 정확히 겨냥한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금은 깎고 에너지 가격은 낮추겠다. 그러면서 경제는 성장시키고 재정적자는 줄이겠다. 욕심이 과하다고요? 모순이라고요? 베센트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에너지가 열쇠입니다. 에너지를 잡으면 물가를 잡을 수 있고 물가를 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통상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팀은 무역 적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존에는 무역 적자의 원인을 상품의 경쟁력 부족에서 찾았습니다. 미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비싸니까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고 봤던 거죠. 그런데 베센트와 벤스 부통령은 다르게 봅니다. 자본의 흐름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너무 많은 돈이 미국으로 들어온다. 이 돈이 미국 국채와 부동산을 사들인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진다.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 수출품이 비싸진다. 결국 미국 공장이 문을 닫는다. 이게 진짜 무역 적자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관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물론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본의 흐름 자체를 관리하겠다. 이것이 트럼프 2기의 숨겨진 무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말하라고 합의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플라자 합의처럼 환율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설계가 작동하면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호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국은 이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영향을 산업별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장은 에너지입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뚫어라 베이비 뚫어라, 영어로 드릴 베이비 드릴, 이 구호가 정책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석유를 더 뽑고 가스를 더 뽑고 화석연료의 시대를 다시 활짝 열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걸어놓은 환경 규제를 대폭 풀어버릴 예정입니다. 시추 허가를 대거 내주고
파이프라인 건설도 승인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합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에겐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수입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철강업계의 전기료가 내려갑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비가 내려갑니다. 제조업 전반의 생산 비용이 줄어드니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동전에는 항상 뒷면이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부활은 누군가에겐 재앙입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화석연료가 싸지면 굳이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쓸 이유가 줄어듭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 시들해지고 주가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운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이 법은 친환경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었습니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고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손대려 합니다. 전면 폐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수정할 겁니다.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 것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입니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받던 상당한 금액의 세금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전기차 시장에 큰 타격입니다. 보조금 없이는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보조금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배터리 공장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장은 조지아에 있습니다. SK온의 공장도 조지아에 있고요. 삼성 SDI는 인디애나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공화당이 강한 지역입니다.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공장을 직접 폐쇄하는 법안에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수천 개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유권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면 폐지보다는 선별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관련 기준만 강화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전장의 핵심입니다. 화석연료는 살리고 전기차 보조금은 줄인다. 그 사이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에너지 비용은 싸지지만 보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열쇠는 결국 정치적 영향력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장으로 이동합니다. 기술과 금융혁신의 세계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가장 크게 반응한 자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닙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트럼프는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나는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가상자산을 지지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 비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더 큰 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친 가상자산 성향의 인물이 지명되었습니다. 폴 애킨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규제보다 혁신을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바이든 시절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거래소를 고소하고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사실상 이 산업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규제를 풀고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더 활성화되고 다른 가상자산의 상장지수 펀드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판 자체가 완전히 새로 짜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 분야의 진짜 핵심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이 트럼프 2기의 진짜 야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해 꽤 많은 규제를 걸어놓았습니다.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개발 과정에 여러 제약을 두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바이든의 인공지능 행정명령을 폐기할 겁니다. 규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빅테크 기업들이 날개를 달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 거대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기입니다.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소규모 도시 하나 수준입니다.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이것이 한국 기업에겐 기회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십시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력 기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와 배전 설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위기는 기술 기업들에게 전리 없는 자유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독려하고 미국의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 기술주들은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전장입니다. 관세, 이것이야말로 트럼프의 대표 무기입니다. 트럼프는 공약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겠다.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의 특별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무역전쟁 선포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베센트 재무장관의 입장은 약간 다릅니다. 그는 관세를 무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무기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고 레버리지는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세를 쓰되 궁극적 목적은 협상이라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트럼프 팀의 행동을 보면 이 전략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관세를 위협하자 멕시코가 국경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캐나다의 관세를 예고하자 에너지 수출 협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라는 총을 들고 있지만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상대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의 흑자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트럼프 팀의 눈에 이것은 나쁜 무역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베센트는 나쁜 무역을 좋은 무역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요구사항을 들이밀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팔고 싶다면 미국에도 투자를 늘려라.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사라. 무역 흑자를 줄여라. 이런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지만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반대급부를 요구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본 흐름 관리까지 더해지면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서는 복잡한 게임이 됩니다. 환율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금융시장 개방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정부는 이 복합적인 통상 압력에 대비해야 합니다. 관세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기술, 관세 세 전장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업에 어떤 의미인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추는 것 없이 전부 꺼내놓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산업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사라지면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흔들립니다.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 한 대 가격이 수백만 원 더 비싸지는 셈이니까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그 돈을 더 내고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중산층 시장에서요. 그런데 내연기관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자동차라면 관세만큼 가격이 뛰는 겁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전기차도 내연기관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두 번째, 배터리 산업입니다. 이 분야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생산 보조금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줄어들 수 있고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연관된 부품을 사용하면 보조금 자격을 박탈하는 기준이 강화될 겁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산 원자재를 얼마나 빨리 대체하느냐가 생존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 반도체입니다. 여기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수요가 넘치고 기술이 있으니 이것은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기도 있습니다. 대중국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정책을 더 강화할 겁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갖고 있는 생산시설의 운명이 불투명해집니다. 장비 반입이 제한될 수 있고 기술 이전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이 리스크는 커집니다. 네 번째, 환율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수출 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베센트가 약달러를 선호한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요.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가 강해집니다. 원화가 강해지면 한국 수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겐 이것이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현대차가 환차손을 입을 수 있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가 한국 기업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싸지는 것은 당근입니다. 미국 내수 시장 성장도 당근이고요. 하지만 보조금 축소는 채찍입니다. 관세 압박도 채찍이고 환율 변동도 채찍입니다.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충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생존 전략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세 글자입니다. 패키지 딜. 단순히 관세를 피하려고 애쓰는 건 이미 지는 게임입니다. 트럼프 팀에게 먼저 제안을 들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에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선거 전에 좋은 제안을 가져왔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을 협상의 성공 사례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통했다는 신호입니다. 무엇을 제안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수입하겠다고 약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바로 패키지 딜입니다. 한쪽만 주는 게 아니라 교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팔 테니
대신 미국에 공장을 더 짓겠습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공급할 테니 미국산 셰일가스를 더 사겠습니다. 이런 식의 균형 잡힌 제안이 트럼프 팀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아웃리치 전략입니다. 아웃리치란 무엇이냐? 쉽게 말해 내 편 만들기입니다. 한국 기업의 공장이 있는 지역에 미국 정치인들을 우군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지아주에 LG에너지 솔루션 공장이 있으면 조지아주 의원이 한국 기업을 대변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공장이 자기 지역구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정치적 방탄복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한국 기업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외국 기업 투자를 지키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지렛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교부가 나서서 악수하고 사진 찍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의 정치인들과 직접 손잡고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공장이 여기에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이 일자리가 위험해집니다. 이런 메시지가 워싱턴 정치인에게 가장 강력하게 먹히는 겁니다. 베센트도 이런 접근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닌 협력의 프레임을 원하는 거죠. 한국의 생존 전략 첫 번째 핵심을 정리하면 먼저 제안하고 현장에서 동맹을 확보하라.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이야기입니다. 자, 투자자로서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확실히 수혜를 받을 섹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건 거의 확실한 수혜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변압기와 배전 설비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인공지능 규제를 풀고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면 이 기업들의 매출은 더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조선업입니다. 여기는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해군력 강화를 공약했고 군함 건조에 한국조선소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이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조선소만으로는 필요한 함정을 다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조선업이 미국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인 겁니다. 세 번째, 반도체입니다. 대중국 디커플링이 만드는 반사이기 핵심입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배제될수록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네 번째, 방위산업입니다. 미국의 군비 확장은 동맹국에게도 기회입니다. 한화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기업들이 미국과의 공동 개발이나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섹터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전기차에 올인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수요가 줄어들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테니까요.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석연료 부활의 직접적인 피해 분야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출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해지입니다. 달러 약세가 현실화되면 환차손이 직격탄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실 때 이 네 가지 수혜 섹터와 리스크 섹터를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회입니다. 트럼프의 친비트코인 정책은 이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규제 환경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명심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만 배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혜 섹터는 전력, 조선, 반도체, 방산, 리스크 섹터는 순수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환해지는 모든 기업의 필수입니다. 자,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2026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트럼프 2기의 정책이 본격 작동하면 미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월스트리트는 흥분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5만 포인트 돌파 전망까지 나옵니다. 2026년 초에 역사상 최초로 이 상징적 수치를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세와 규제 완화가 기업 이익을 끌어올리고 인공지능 투자가 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호황이 메인스트리트로 전해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금융시장의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들겠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오르는 선순환. 이것이 베센트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름답죠. 그런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그림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습니다. 감세를 하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관세를 매기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팀은 에너지 가격 하락과 정부 지출 삭감으로 상쇄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도 곤란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시장은 2025년에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폭을 축소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고 대출 부담이 커집니다.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탈세계화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세계가 다시 블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험 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과 적당히 거리를 두자는 정도였죠. 트럼프 2기에서는 더 노골적입니다. 아예 분리하겠다는 디커플링 전략입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미국 중심의 기술 블록을 만드는 겁니다. 이 블록 경제 속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 중 하나입니다. 양쪽 모두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지극히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가진 기술력은 어느 쪽에서든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치는 대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 이것이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읽은 사람과 읽지 못한 사람의 격차,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역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보다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여러분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부의 비대칭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도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십시오. 리스크 종목과 수혜 종목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아직 점검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해지로 미뤄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트럼프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르게 들으실 겁니다. 관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여러분의 자산에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감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는지 떠오르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상의 가치입니다. 지식은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행동하십시오.